네. 예, 질의해 주십시오. 태백영월 평창 정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데요. 오늘 공청회를 보고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안이 제출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국회가 이렇게 늦게 정상화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결산이 빙상의 일각 한 조각만을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무와 숲을 우리가 헤쳐보지 못하고 전체적인 산의 모양만 우리가 훑어보는 그런 결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세현 우리 진순이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자 감세 하는데 그 부자 감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예. 정치 용어죠. 글쎄요. 근데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 과정에서도 부자가 누구냐, 중산층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됐지만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 중위소득의 15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대강 뭐 전체 소득 구간에서 상위 한 20% 정도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고 정서에도 좀 맞고 그다음에 학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덜하지 않을까. 보통 연구를 할 때 상위 소득 20% 정도를 많이 잘라서 그렇게 연구를 하시거든요. 네, 예. 저는 부자 감세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대체로 그 줄을 이루겠죠. 그럼 부자 감세를 소득세하고 법인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크죠.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크다. 예, 예, 크다. 예, 예를 들어 예. 법인세나 소득세가 인상이 됐을 때, 인하됐을 때, 그 주는 영향을 주는 것이 크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뭐. 그렇게 보죠. 저는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지난해 MB 정권의 세입의 감소를 감세 정책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우리 규정하셨고, 또 100조 원의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동일하기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인상을 통해서 경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세수가 더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하를 시켜서 세수를 더 거둘 수도 있고 그것은 누구도 우리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는데 아마 부자 감세를 통해서 100조를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쓰기에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김상년 진순이님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이 법인세가 이제 세율을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 경쟁 국가에 이렇게 맞춰서 한번 비교해야 된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 그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다시 여러 가지 소득의 분배 또 경제 순환 구조를 통해서 세수를 더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소득세가 인하했었을 때와 인상했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에 법인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높여서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런 게 주류고요. 근데 캐시플로우 모형에서는 조금 뭐 그것도 투자를 감소시킨다고 보긴 하죠. 약간 엎어져 다른. 전체적인 입장에서 메인스트림에서는 이게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게 주류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OECD 전체 평균을 우리가 타겟팅해야 되느냐 여러 분야도 그렇지만 지출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강병구 진순이님 18쪽에 보니까 이제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10가지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총 512건의 이제 이렇게 부실 또 부당성 또 여러 가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셨죠.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김상년 지수님도 페이지 43쪽에 보게 되면 매진 말에서 이용에 관한 관리 강화, 보다 엄격한 결산을 통한 실질적 조치 강화, 그리고 결산 기간 준수, 뭐 결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창수 우리 지수님께서도 예결특위 심사의 질 문제라든가 예결특위 심사 기간
그다음에 의원들의 임기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결위원을 좀 상설냈으면 좋겠다, 상임위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냈는데, 그런 쪽도 한번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재정의 편성 과정에서도 거의 이제 1% 정도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은 고착화된 예산 편성 구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12건의 이런 부실한 예산 편성 세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결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인데, 총체적으로 우리 김상훈 우리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결산이 약간 부실하다기보다 조금 서둘러 진행되고 이런 건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도 보면은 우리가 요청을 받은 게 진술인들이 일주일 채 되지 않은 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확인도 안 하고 신문 기사를 가지고 나왔다고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며칠을 이렇게 주면서 그런 걸 이렇게 만드시는지, 그 많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게 다들 말씀은 국민의 알토란 같은 세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보완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소망합니다. 정창수 우리 진술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년의 예산과 새로운 예산의 1% 정도의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을 국회를 가져오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 문제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헌정 구조를 좀 많이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주 머나먼 장기적인 어떤 과제는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실현하기에는 좀 무리한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계속 시정되지 않는 사업들을 만약에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삭감하고 중단시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것만 해도 몇 %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 심의가 살아있다는 것만 보여주더라도 여야를 넘어서서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의 활동이 사실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또 졸속으로 결산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정상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졸속으로 절수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국회의원의 의무가 정부를 이렇게 견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보여야 한다고 한다면 국회가 좀 정상화되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 예결위가 더더욱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6분 오늘 공청회 진술해 주신 분들이 더 많은 조언과 더 많은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염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